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북 제재 강화 등 방법론에 있어선 입장차를 확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희 기자. 네,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극동 연방대학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와 극동의 무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핵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북핵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동북아 안정에도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결의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해를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이 부득이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원유 수출 중단 시 병원 등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면서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 기초를 다지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북한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해 양국이 서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 문화, 지역 교류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네, 미국이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또 다른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위협도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광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6차 핵실험 이틀 뒤인 5일 구축회의의 모습을 나타낸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6번째 핵실험이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도발했습니다.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자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대사는 각국 대표가 참석한 군축회의장에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군축회의에서 미사일 핵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회의 참가국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사일 핵 프로그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 담당 대사는 더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내주 안보리에서 원유 수출 금지 등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이광철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역대 최대 폭발력으로 감행한 것 치고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네,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작년 1월 4차 핵실험 도발 직후 각지에서 연일 군중대회를 열어 자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노동신문도 핵실험 다음 날 6면 대부분을 할애해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5차 핵실험 때부터는 대내외 선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보유국이라는 과시와 대미 위협 내용이 담겼던 5차 때와 달리 북한의 6차 핵실험 발표는 기술적인 면에 치중됐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 압축 기술과 분열 연쇄 반응 시발 조종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작년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만큼 요란하게 선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제 정세를 봐가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 파고가 심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 압박 분위기에 좀 더 비껴가는 모습을 취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 외무성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우리식 대응 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발톱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성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 이후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동참이 제재 실효성 담보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추가 핵실험의 위중한 상황 전개에 따라 원유 공급 차단은 고려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감량 공급으로 전환할 기색이 엿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베이징발로 전했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실험 강행에 보도 통제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반감도 표출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수ang 외교부 대변인은 추가 제재와 관련해 어제 안보리 토론에 달렸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민간단체인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내일 새벽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확인했다며 이에 반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실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내일 새벽 2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확인했다며 배치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단체는 그간 배치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배치 저지를 위해 집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연이은 돌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 해결과 산업 구조 조정 등 현안을 이끌어야 할 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자동차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 폐기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가는 다른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폐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에 포함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이며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또 그동안 중국 더블스타가 추진해온 금호타이어 인수 합병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 장관은 가장 좋은 것은 박삼구 회장 측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역시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의 절차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서 특정 인수 주체에 대한 선호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상과 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긴급 안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홍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긴급 안보 대화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재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 대화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며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엔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칠함식 국정 운영, 인기 영합적 행보만을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다당제 제도화와 국회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며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금품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거취를 곧 결정하겠다고 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민감한 시점에서 어떤 길이 당을 위해서 가장 나은 길인지 지금 저도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론이 본물 터지듯 제기됐습니다. 우리 이해운 대표님 이제 잠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이고 우리 당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직 의혹만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본인께서 당을 위한 또 본인을 위한 결정들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의 대주주이자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창당의 주역이고 대주주인 유승민 대표께서 왜 뒤에 계십니까? 저는 전면에 서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일 의원총회 이후 당 행사의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부산과 강릉에서 10대 소녀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화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고쳐야 한다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최근 또래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의 한 여중생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소녀들이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드러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대 소녀가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범죄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이미 성인 범죄 수준을 넘은 실정이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함께 요구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 규정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형량이 낮다 높다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형량도 너무 낮아요. 법이 범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인천의 한 고교에서 선배 여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 10분쯤 한 고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괴롭히고 때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학교 선배들은 후배들이 학교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가 소속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2015년 말부터 해당 야구팀 투수 코치로 근무한 A씨는 학생들의 뒤통수를 수시로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찼고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야구 배트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분석해 학대가 있다고 판단되면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산란계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계란 재고는 쌓이고 가격마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하루 3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 창고 안에 출하되지 않은 계란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기준인 해썹에 무항생제 인증까지 받아 그동안 인기리에 판매됐지만 살충제 농약 파동 이후 유통 상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팔리지 않은 계란이 이처럼 잔뜩 쌓여 있습니다. 추석 대목이 다가오지만 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목은커녕 재고 물량 소진에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양계주합 창고에는 출하되지 않은 계란이 80만 개나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란이 없어갖고 상인들이 너도 나도 달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하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식탁에 매번 계란을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살충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매번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소비 부진에 가격마저 하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용인시가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양계농가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계란이 적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계란 판촉 활동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산란계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의 사전 예약을 내일 시작합니다. LG전자도 14일 V30의 예약 판매에 앞서서 대규모 체험 공간을 열어 소비자들의 시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갤럭시 노트 8의 개통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자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제품을 받을 수 있고 21일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한 이후에 별도의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잔여 부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 갤럭시 노트 8을 살 수 있습니다. 출고가 109만 4,500원과 125만 4천원 모델이 있는데 역대 노트 시리즈 중 최고가입니다. 삼성은 해외 화질 평가 등 역대 최고라 자부하는 성능을 내세워 소비자 눈길 잡기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도 신용카드사 등과 단말기 값이나 통신료 할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갤노트 8보다 한 주 늦은 14일, V30의 구입 예약을 받는 LG전자는 대규모 체험 공간을 열고 경쟁에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주 출시 행사 때 호평을 받은 기능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LG V30는 158g 초경량의 다양한 최신 기능을 탑재한 전략 프리미엄 폰입니다. 많은 고객분들께 체험시키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체험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V30의 출시일은 갤럭시 노트 8의 일반 판매와 같은 21일, 출고가는 9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12일 애플의 아이폰 8도 공개되는 만큼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 사태를 맛본 삼성, 9분기 연속 스마트폰 사업 영업 손실의 아픔을 맛본 LG 모두 이번 신제품의 성공에 사활을 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제정을 선포하고 초대 수상 작가로 김석범 씨를 선정했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분단 문학의 대표 소설가 이호철 씨의 타계 일주기를 맞아
작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은평구가 제정했습니다. 초대 수상 작가인 김석범 씨는 일본 출생의 제1조선인으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가 대표작입니다.